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3의 힘을 받는 보로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토목기사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버릴 건 좀 버리고 이제 우리가 강약 조절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1번 플레이트 보의 경제적인 높이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해서 구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플레이트 보가 뭐 뭔지 몰라 상관없고요. 이런 게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이 보라는 구조는 그냥 휨 모멘트의 지배가 된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우리는. 됐고, 2번 그림과 같은 인장철근에 갖는 보의 유효 깊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유효 깊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D라고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은 압축층 연단에서 인장철근까지의 거리를 유효 깊이라고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인장철근이 2단 배치가 돼 있으면은 내가 얘를 유효 깊이 D라고 봐야 됩니까? 얘를 D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마치 도심을 구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면 됩니다. 도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역학 시간에 밑에는 내가 단면적을 더하거나 빼고요, 위에는 내가 단면적에다가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이 단면적의 B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얘도 D19고요, 얘도 D19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 단면이 2개가 배치가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3개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면적 B를 2대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밑에는 내가 단면적을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2대3에서 내가 2 더하기 3 이렇게 쓴 거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2 더하기 3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내가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2개까지 도심 거리가 얼마입니까? 350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0에 곱해주고, 여기서부터 내가 3개까지 도심 거리는 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500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유효 깊이가 44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이 5개에 대한 유효 깊이로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해. 알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면적의 B를 써야 되기 때문에. 됐고, 3번 이것도 비슷한데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그림과 같은 복철근보에서 유효 깊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한 개의 단면적은 250mm 제곱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 B가 이제 3대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는 내가 단면적을 더하거나 뺄 거고 위에는 면적에다가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3 더하기 5 이렇게 쓰고 위에도 내가 3 더하기 5 이렇게 쓸 건데 이제 도심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3개까지는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냐면은 850에서 40 빼고 80 빼니까 120 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30이겠죠. 73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50에서 40 빼니까 810 이렇게 있겠죠. 계산기 두드리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을 봅시다. 강도설계법에서 보의 휨 파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이해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토목기사 합격만이 목표다, 그러면 그냥 2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기업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익히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이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보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는. 이거는 뭐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어. 보는 취성 파괴보다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연성 파괴가 무조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연성 파괴라는 것은 파괴의 사전 징후를 파악을 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외워. 연성 파괴가 무조건 좋다. 여기는 취성 파괴보다 연성 파괴가 이런대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다는 보기고요. 그다음 2번 과소철근보는, 과소철근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최소철근비보다 크고 균형철근비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는 게 과소철근보라고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론상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를 보게 되면은 인장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응률이 극한 변응률에 도달하는 보다 틀렸죠. 지금 앞에는 얘는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건데
뒤에 설명은 지금 취성 파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성 파괴가 뭐고 취성 파괴가 뭐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보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모멘트를 받아요. 모멘트를 받아.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될까요? 철근이 먼저 항복할까요? 이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취성 파괴, 연성 파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된다, 그러면은 취성 파괴고요.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 그러면은 연성 파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인장 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압축 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먼저 도달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파괴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됐다, 이게 지금 취성 파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연성 파괴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 나머지도 봅시다. 3번. 균형 철근보는 여기 내가 지금 균형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장 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도달함과 동시에 압축 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는 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면은 취성 파괴고 철근이 먼저 항복하면 연성 파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파괴와 철근의 이 항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균형 철근입니다. 균형 철근 B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4번. 과다철근보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과다철근보는 이때는 취성 파괴가 발생을 해요. 이때는 인장 철근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다철근이야. 철근이 너무 많아서 갑작스런 압축 파괴가 발생하는 보이다. 이게 이제 취성 파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본인이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2번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조금 이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다 해석하면 됩니다. 됐고. 5번 얘도 똑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인부제에서 최소 철근비를 규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최소 철근비가 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철근비가 요것보다 커야 됩니까? 왜냐면은 이 최소 철근비보다 작으면은 취성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죠. 취성 파괴가 이제 갑작스런 파괴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고 틀린 보기고. 6번. 균형 철근량보다 적고 최소 철근량보다 많은, 어디냐면은 여기죠. 균형 철근비보다 적고 최소 철근비보다 많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에 많은 인장 철근을 가진 과소철근보가,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과소철근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가 휨에 의해 파괴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까? 연성 파괴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성 파괴는 뭐라고 했냐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전에 철근이 항복하는 게 연성 파괴라고 했어요. 보게 되면은 인장 측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 맞다는 얘기죠.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기 전에 인장 측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 연성 파괴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기사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됐고. 7번.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과소철근 단면에서는, 과소철근 단면이 이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중립축은 위로 조금 올라간다. 이것도 뭐 제가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로 미니멈보다 크고 이 균형 철근비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중립축이 압축측으로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푸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토목수학의 점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됐고요. 과다철근이 단면에서는, 과다철근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과다철근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취성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강도 설계에서 철근의 응력은 철근의 변형률에 비례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보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취성 파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뭐라고 했냐면은 콘크리트가, 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이 탄소상 해석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항복이니까.
그럼 내가 이제 과도철근 단면에서는 철근이 여기에 있으니까 후쿠의 법칙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철근의 응력은 철근의 변형률에 비례한다. 그렇죠?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 2번 보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보기고요. 그 다음 3번 과소철근 단면이 보는 과소철근 단면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연성 파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철근량이 적어서 변형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취성 파괴를 일으킨다. 아니죠. 여기는 연성 파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준비하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여기는 연성 파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됐고, 과소철근 단면에서는 여기죠, 그죠? 여기 개수화 중에 의해 철근의 인장 응력이 먼저 항복에 도달한 후 파괴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인장 응력이 철근이 먼저 항복에 도달한다. 연성 파괴가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 8번 휨부제의 최소철근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커야 이제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하겠죠. 보게 되면은 이거를 만족하도록 인장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정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만족하도록 내가 철근비를 배치해야 된다 라고 설계 규정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또 역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최소철근비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얘는 외워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1.2라는 숫자를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소 비교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mn이 1.2 mcr보다 크게끔 내가 최소철근비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내가 지금 배소 비교를 반대로 해놨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를 이렇게 1.3으로 이렇게 슬쩍 바꿔놨다. 그러면 틀렸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됐고. 2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토목기사 시험만 준비하더라도 이거는 외울 가치가 좀 있어요. 부제의 모든 단면에서 해석에 의해 필요한 철근량보다 3분의 1 이상 철근을 더 배치하면 내가 최소철근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최소철근비라는 규정이 있는데 얘를 만족을 하려면은 이 식을 만족하게끔 내가 철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 철근량보다 3분의 1 이상 철근을 더 배치하게 되면은 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요거는 기억하면 좋죠.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쩍 뭐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틀리고요. 또는 얘를 뭐 이하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번도 기억을 해야 되고, 3번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뭐 철근의 규정을, 그러니까 철근 간격의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대충 3배 또는 450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규정 나오면은 거의 그냥 99.9% 확률로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철근이 종류가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철근의 간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도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99.9%는 기초판 두께의 3배와 450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적혀 있으면은 그냥 거의 그냥 맞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보기를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됐고. 4번 최소철근량은 연성 파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맞죠? 내가 얘보다 커야 내가 연성 파괴가 확보가 된다. 얘보다 작으면 취성 파괴가 발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성 파괴가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가 공학에서 무조건 좋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성 파괴는 토목공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됐고. 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외워줘야 돼. 볼게요.
강도 설계에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있고요. 항복 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뭐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단철근 직사각형 보라는 얘기는 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인장 측에만 이렇게 철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균형 철근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철근비의 일반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 철근비 일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문제에서 균형 철근비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내가 이 철근의 변형률이 있는데 여기다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내가 슬쩍 얘를 갖다가 넣으면은 이게 이제 철근비 일반식이 균형 철근비에 대한 식으로 바뀝니다. 왜냐면은 정의 자체가 그래요. 내가 지금 균형 철근비라는 것은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할 건데 하나씩 봅시다. 대입을 할 때 내가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단 FCK가 40MPa 이하인지 요것부터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뭐 초과 이렇게 미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하가 맞습니다. 이하일 때 얘네가 이렇게 세 개로 한 세트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 얘네들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나씩 해봅니다. 볼게요. 여기 에타가 얼마냐면 여기 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85가 있고 베타 1이 얼마냐면 0.8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랑 FCK가 얼마냐면 300이랑 29가 이렇게 있어요. 300이랑 29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을 갖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입실론 S에다가 입실론 Y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입실론 Y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내가 후크의 법칙으로 구하면 되죠. 네, 이제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변형률을 구하려면은 응력을 탄성계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력을 탄성계수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FI를 300MPa이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여러분들이 20만 MPa를 외우고 있죠.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001호가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무조건 철근비 일반식을 쓰고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은 균형 철근비가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10번 이거는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균형 철근비 나오면은 철근비 일반식 쓰고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11번 또 봅시다. 폭이 300mm고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고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머릿속에 얼추 이렇게 상상이 돼야 돼. 문제에서 단철근 직사각형 보라고 했고 폭이 300mm라고 했고요. 유효 깊이가 500m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장철근까지가 500mm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요. 이때 설계기준 압축 강도랑 항복 강도가 이렇게 있고 강도 설계법으로 균형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철근비 일반식을 쓰고 이 자리에다가 내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대입을 하려면 내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FCK가 40MPa 이하인지 보고 얘가 40MPa 이하면은 3개가 이렇게 한 세트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열심히 대입을 해요. 에타에다가 1 갖다 넣고 0.85 있고 베타1에다가 0.8이 갖다 넣고 FI랑 FCK에다가 350, 35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을 갖다 넣고 이거는 입실론 Y는 후크의 법칙으로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균형 철근 B가 나옵니다. 균형 철근 B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균형 철근 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철근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철근 B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BD분의 AS 이렇게 쓴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AS를 구하려면은 로에다가 BD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에다가 BD를 곱하면 된다. 얘가 이제 로였잖아. 근데 BD를 곱해요. B랑 D를 곱합니다. 그래서 300이랑 500을 곱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얘는 지금 우리가 D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철근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은 로 B에다가 BD가 아니라 BH를 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D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철근 B의 정의 자체가 BD분의 AS니까 이거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니까 기억을 해주고요. 12번 이것도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13번 얘도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만 제대로 풀 수가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14번 얘도 봅시다.
폭이 400mm, 유효 깊이가 6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가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이번에는 최대 인장 철근 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얘도 AS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최대 인장 철근 B를 구합니다. 최대 인장 철근 B를 구해. 여기 로 맥스를 구해야 됩니다. 오사가 있네. 로 맥스를 구해줘야 돼. 그럼 로 맥스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철근 B의 일반식을 쓰고요. 이번엔 내가 이제 입실론 S에다가 아까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은 균형 철근 B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내가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미니멈을 갖다가 넣으면은 최대 철근 B가 나옵니다.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다 내가 이제 입실론 미니멈을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또 대입을 해봅시다. 내가 철근 B 일반식은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치고 여기다 내가 대입을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냐면은 FCK가 40MPa보다 작은지 보라고 했어. 작잖아, 그쵸? 그럼 얘네가 이제 한 세트로 갑니다. 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에타에다가 1을 갖다 넣고요. 여기 0.85가 이렇게 있고 베타1에다가 0.8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FI랑 FCK가 400이랑 28이니까 여기랑 여기에다가 428 갖다 넣고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이니까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미니멈만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내가 입실론 미니멈을 갖다 넣어줘야 돼. 그럼 최소 허용 변형률이 얼마입니까? 얘가 이제 입실론 미니멈이잖아, 그죠? 얘는 내가 FI가 400MPa 이하인지 400MPa 초과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내가 400MPa 이하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0.004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0.004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최대 철근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022로가 나옵니다. 로 B 아니야. 로 맥스입니다. 로 맥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철근 B니까 철근 B에다가 내가 다시 BD를 곱하면은 철근 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Y 갖다 넣으면은 균형 철근 B, 입실론 미니멈 갖다가 넣으면은 최대 철근 B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고 15번. 이것도 할만한데 천천히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휜 부재 설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인장 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하고 이게 뭘까요?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Y에 대응하는 변형률이니까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장 철근이 항복하고 그 얘기고 동시에 압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인 0.0033에 도달할 때 이게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콘크리트에 파괴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써있지만 이겁니다. 철근이 항복하고 동시에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 그 단면이 균형 변형률 상태에 있다고 본다. 맞죠? 이게 균형 상태의 정의라고 했어. 철근의 항복과 콘크리트의 파괴가 동시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균형 상태에 있다. 이 정의 자체니까 외워주시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0.0033입니까? 그러니까 입실론 CU가 0.0033이에요. 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고 했어요. FCK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가 언제 0.0033이라고 했습니까? 언제냐면은 FCK가 40MPa 이하일 때만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면은 좋고요. 됐고 2번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에 압축 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인 0.0033에 도달할 때 얘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파괴가 될 때 콘크리트 파괴될 때 여기 압축 연단 콘크리트라는 얘기는 요거죠. 이 압축 내가 모멘트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 위로 압축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압축인데 압축 연단이라는 얘기는 여기 끝에 콘크리트입니다. 여기 끝에 콘크리트가 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균열이 발생을 했다. 파괴가 발생을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지만 그냥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최외단 인장철근 순인장 변형률이 이것도 최외단 인장철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내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장철근을 최외단 인장철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철근이 순인장 변형률이 0.005의 인장지배 변형률 1개 이상의 단면을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한다. 인장지배 단면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장지배 단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지배 변형률 1개보다 크면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장지배 변형률 1개는 얼마입니까?
얘는 FI가 400MPa 이하일 때는 이거고요. 400MPa 초과일 때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400MPa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005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콘크리트가 파괴가 됐을 때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보다 크면 인장집의 단면인데 여기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가 2.5 입실론 y가 있고 0.005가 있습니다. 얘는 언제 갈리면은 얘가 FI가 400MPa 이하냐 400MPa 초과냐에 따라 다른데 얘는 400MPa 이하니까 0.005가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할만해.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를 철근 항복 변형률의 1.5배로 한다. 아니죠.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는 얘랑 얘라고 했는데 400MPa를 초과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 입실론 y라고 했잖아요. 얘는 1.5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됐고 4번 순인장 변형률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변형률이 철근의 변형률이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와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 사이인 단면은 요거죠.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와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인 사이의 단면을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 변화 구간이라고 부르죠. 변화 구간 단면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표는 이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죽어도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시험만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2.5배더라. 그것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외워주고 16번 볼게요. 강도설계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변형률 및 인장집의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인장철근이 설계기준 항복 강도 FI에 대응하는 변형률 이게 뭘까요? FI에 대응하는 변형률이 입실론 Y겠죠. 그러니까 인장철근이 이거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철근이 항복하고 동시에 압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얘가 뭡니까? 이 콘크리트가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어렵게 써있지만 철근이 항복하고 콘크리트가 동시에 파괴됐을 때 그 단면이 균형 변형률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게 균형 상태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게 맞고 2번 압축 연단 콘크리트가 여기 얘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을 했을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이거의 변형률이 0.0025의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한다. 인장집의 단면이 되려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때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는 뭡니까? 2.5 입실론 y 아니면 0.005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0.002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넣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이 FI 범위에 따라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여기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여기에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집의 단면이라고 한다. 맞죠?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철근의 변형률이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뭐라고 부릅니까? 압축집의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됐고 4번 순인장 변형률이 그러니까 이거의 변형률이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와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 사이인 단면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인 단면을 변화 구간이라고 부른다. 앞에 있는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됐고 17번 여기서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게요. 단철근 직사각형 모에서 FCK가 38MPa인 경우에 콘크리트 등가 직사각형 압축 블록의 깊이를 나타내는 베타1이 얼마냐?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혹은 공기업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표를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색칠된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냥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진짜 토목기사 합격만이 목표다. 그러면 그냥 답을 외우면 됩니다. 문제에서 38MPa인 경우에 베타1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38메가파스칼은 40메가파스칼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잖아, 그치? 이때 내가 베타1은 0.8이다. 얘를 외웁니다. 근데 베타1은 근데 거의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40메가파스칼 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여기만 외워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춥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여기만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40보다 작을 때는 베타1은 0.8이다. 요것만 외워. 요것만 외워도 문제는 맞추니까. 됐고. 18번. 이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외워주면 됩니다. 강도세계법에서 휨부재의 등가 직사각형 압축 블록의 깊이는 A는 베타1C로 구할 수가 있는데 FCK가 60메가파스칼일 때 베타1은 얼마냐? 아까 우리가 FCK가 40보다 작을 때는 0.8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일 때는 얼마냐? 0.7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목기사만 합격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얘랑 얘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외워주시고 표를.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9번을 봅시다. 이런 문제도 수험생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냐면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요. 볼게요. 단철근 직사각형 균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FI가 있고 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C를 구하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요걸 씁니다. 요거를 이게 A, C, 입실론 S, 파이, MN, ND 이 순서대로 구한다고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A를 구해야 C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A를 구하려고 해봐. 우리가 A를 구하는 시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타 0.85 FCK B분의 ASFI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써서 내가 이제 이 A를 구할 수 있는지 봐봐요.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문제에서 내가 뭐 AS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못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A를 구해서 C로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면 A랑 C가 연관이 있고 C랑 입실론 S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 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입실론 S에 대한 공식을 써봐. 얘가 들어가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 식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다 딱 씁니다. 일단 썼어. 그럼 여기 안에 C가 있거든요. 여기 입실론 S랑 C랑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 입실론 S 들어가는 공식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내가 채워 넣어가지고 C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C가 미지수니까 나머지 애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채워 넣어봐. 내가 여기서 지금 입실론 C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극한 변동률이니까 얘는 내가 FCK가 40메가파스칼보다 작은지 보고 얘가 40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3개 세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좀 이따 대입을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미지수니까 몰라. D는 있습니까? 문제에서? D도 있네. D도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도 압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알아야 돼. 철근의 변동률을. 철근의 변동률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 숨어져 있죠. 균형 보라고 했으니까 철근의 변동률은 항복 변동률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균형 상태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콘크리트가 극한 변동률에 도달했을 때 동시에 철근의 변동률이 항복 변동률에 도달하게 되면 걔가 이제 균형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 보니까. 그렇죠?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입실론 C가 얼마냐면 얘가 0.0033이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C는 미지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D가 문제에서 7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입실론 Y만 갖다 넣으면 되는데 입실론 Y는 이제 내가 후크의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응력을 탄성계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응력이 400메가파스칼이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20만 메가파스칼 외워야 되니까 정리하면 0.002가 나오고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계산하면은 C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얘를 쓰고요. 쓰고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그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얘도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토목수에게는 암기 과목입니다. 보고 20번 얘는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보고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란 얘기죠. 균형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철근의 변동률은 항복 변동률에 도달했다. 이런 게 있고요. 21번 이것도 봅니다.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균형 파괴 단면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있고 중립축 이외 중립축 위치에 C와 유효 깊이 D의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D분의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D분의 C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외우면 참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이것만 외운 다음에 이걸 내가 D분의 C로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진짜 외우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얘 외운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근데 정리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별도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든지 간에 얘를 외웠든지 간에 일단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왔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만 채워 넣으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콘크리트의 극한 변동률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FCK가 40보다 작은지 파악을 하고 얘네가 3개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니까 콘크리트 극한 변동률에다가 0.0033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뭘 갖다가 넣으면 될까요? 뭘 갖다 넣으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균형 파괴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입실론 Y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얘는 내가 후크의 법칙으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FI가 350MPa이 있고요. 철근의 탄성 계수가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22번 폭이 있고요. 유효 깊이가 있고 보에서 압축 연단까지의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250mm래요. 얘가 C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고 FCK가 있고 FI가 있습니다. 이때 등가 응력 사각형의 깊이 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A는 베타1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자리에다가 문제에다가 250을 갖다 넣고요. 베타1을 갖다가 넣어야 돼. 그럼 베타1은 내가 FCK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얘를 봐줘야 되겠죠. 40보다 작으면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1이 0.8이니까 0.8 곱하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토목기사에서 이 정도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하고요. 죽어도 모르겠다. 뭐 답을 외워도 좋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임의 단면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굳이 삼각형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토목 설계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삼각형 단면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이게 콘크리트 단면은 이게 사각형이겠지. 이거는 약간 이론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어거지로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나왔으니까. 이때 이 단면에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가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났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라는 얘기는 여기에 내가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이때 여기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력이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등가 응력 블록 형태로 이게 작용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크기는 얼마일까? 이게 이제 에타 0.85 FCK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깊이가 A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철근양 AS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C는 T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 때 이거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해봐. 왜 C가 T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휨 모멘트를 이렇게 받는다고 했어. 외력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모멘트가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단면에 이렇게 압축력 C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렇죠? 모멘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철근에 내가 인장력 T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외력으로 얘를 줬고 얘네 때문에 여기 압축력과 인장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얘랑 얘를 합치면 이 모멘트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얘랑 합쳤을 때 모멘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되겠지? 왜냐면 힘의 크기가 같아야 얘네 두 개가 상쇄가 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C가 T보다 크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니까 얘랑 얘를 합쳤을 때 얘가 발생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얘가 없기 때문에 C랑 T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랑 T가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면 얘네 두 개가 우력 모멘트를 발생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랑 T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지금 여기서 휨을 받는 볼을 설계를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이건 항상 만족합니다. C는 T는 이렇게 만족을 해. 그럼 내가 여기서 C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C는 내가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력이거든요. 그럼 압축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해요. 등분포 하중이.
그럼 이 등분포화 중에다가 내가 이제 이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분포화 중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은 이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이 나오는 거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C는 여기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한 거야. 간단하게 그냥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온다고. 힘은 응력 곱하기 면적. 무슨 이게 응용력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력이라는 것은 A분의 P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힘은 내가 양변에다가 A 곱하면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걸 했다고. 응력 곱하기 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T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 얘도 응력 곱하기 면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은 항복하기 때문에 철근의 항복 응력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됐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S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 AS가 있잖아? 그래서 AS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양변을 FI로 나눴습니다.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I 있습니까? 400MPa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타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FCK가 40MPa보다 작은지 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에타가 1이니까 이 자리에다 갖다 넣고 0.85 이렇게 있고 FCK가 문제에서 21MPa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A만 넣으면 답입니다. A만. 그럼 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거의 면적이에요. 이게 면적이 A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대신 문제에서 얘를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A 구하는 공식은 A는 베타1 C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C가 있습니까? 얘가 있네요. C가. 얘가 이게 소문자 C가 있어. 그래서 여기 C에다가 300mm 갖다 넣고 베타1은 얘가 40MPa보다 작을 때 0.8이니까 갖다 넣으면 24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가 240mm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 면적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높이는 알았으니까 내가 밑변의 길이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봐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이렇게 닮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체 큰 삼각형이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여기 가로가 400, 여기가 500이거든요. 그죠? 여기가 이제 4대 5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닮음이니까 얘도 이제 4대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5에 대응되는 게 A니까 5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4잖아요. 그렇죠? A에다가 5분의 4 곱하면은 5분의 4A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A를 구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고 A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240이라고 했으니까 딱딱 넣게 되면은 면적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AS가 나오는데 토목기사에서 이런 문제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시험에는 나중에 옮겨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알면 좋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답을 외워도 좋습니다. 24번 볼게요.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500mm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단면적이 1700mm 제곱인 강도 해석에서 직사각형 압축 응력 분포도의 깊이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압축 응력이 작용하냐, 이 깊이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요? 뭘 어떻게 구해? A는 공식입니다. 그냥 외워야 돼. 에타 0.85 FCK B분의 ASF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안 외우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필수 공식이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뭐부터 봐야 됩니까? FCK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40보다 작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4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얘네가 한 세트로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대입합니다. 에타가 1이고요. 0.85 있고 FCK가 20MPa 있고 B가 문제에서 300m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S가 문제에서 1700mm 제곱 있고 FI가 300MPa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토목기사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시고. 25번 또 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볼을 강도 설계 이론으로 해석할 때 콘크리트의 등가 사각형 깊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이제 이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 깊이가 얼마냐? 공식이야. 에타는 0.85 FCK B분의 ASFI고 대입을 하려면 FCK가 40보다 작은지 보고 얘네가 3개가 한 세트로 가니까 이렇게 써놓고 대입을 또 열심히 합니다. 에타에다 1 넣고 0.85 있고 FCK 21MPa 있고 얘가 폭이죠. 그림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AS가 얘가 3400mm 제곱 이렇게 있고 FI가 문제 300MPa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됐고 26번 봅니다.
폭이 있고요. 유효 깊이가 있고 철근의 면적이 있고 단철근 직사각형 모래를 강도설계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지금 중립축까지의 거리 한 다음에 여기 문자 C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써져 있어도 중립축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C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문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C를 구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방향을 못 잡겠다. 이거부터 씁니다. AC 입실론 S 파이 MN N들이 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C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A를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A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럼 내가 A 구하는 공식은 요거밖에 없어요. 에타 0.8 FCK B분의 AS FI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 대입을 해서 얘가 나오면은 쓰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는 내가 거꾸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네, 일단은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럼 대입을 하려고 보면은 뭐부터 봐야 됩니까?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3개가 한 세트로 가니까 또 대입을 열심히 해. 에타에다 1 넣고 0.85 있고 FCK가 35MPa 있고 B가 200mm 넣고 AS가 1000mm 제거 갖다 넣고 FI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50.4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C를 구하면 되잖아요. C는 베타 1분의 A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베타 1은 0.8이니까 넣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은 외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A는 베타 1 C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C는 베타 1분의 A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외우는 걸 추천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27번 이거는 그냥 단수 남깁니다. 보게 되면은 다음 중 공칙 축학도에서 체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체외단 인장철근이라는 얘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장철근에 여기에 내가 순인장 변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인장 변형률. 이걸 계산하는 경우에 제외되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요걸 외우면 좋아. 체외단 인장철근 순인장 변형률이라는 것은 요거의 변형률인데 여기서 내가 뭘 빼줘야 되냐면은 유효 프리스트레스 힘이나 크리프, 건조수축,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률은 제외합니다. 그럼 뭐만 고려하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하중에 의한 변형만 고려를 합니다. 하중에 의한 변형만. 그럼 내가 여기 제외하는 게 뭘까요? 얘 하중이니까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보너스 문제잖아. 그냥 하중에 의한 것만 고려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28번. 이것도 풀어줘야 돼.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MN에 도달할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줬는데 공칭 힘 강도 MN에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뭐 이게 뭔지는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는데 뭐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는데 인장철근의 변형률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갑자기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게 물음표가 이렇게 찍히죠. 고민하면서 시간만 가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 써. 이렇게 AC 입실론 S 파이 MN N들이 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철근의 변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뭐 철근의 변형률은 입실론 S라고 쓸 수도 있고 입실론 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내가 A에서 C 구하고 C에서 입실론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럼 내가 A부터 구하려고 봐봐. 그럼 A에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에타 0.8 FCK B분의 ASFI입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려고 하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FCK가 40보다 작은지 봅니다. 됐죠? 나머지 대입을 해. 열심히 넣어 이렇게. 외우면은 뭐 세상 편하죠. FCK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B가 문제에서 여기 300mm가 이렇게 있죠? 있고. AS가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잘 봐야 됩니다. 철근 D22가 있는데 4개 단면적이 1548이래요. 이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1548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4개가 아니고 1개 단면적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다가 4배를 해줘가지고 갖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FI가 400이니까 갖다 넣게 되면은 A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A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C 구해야 되죠. C는 바로 그냥 또 베타 1분의 A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갖다 넣고요. 베타 1이 0.8이니까 넣게 되면은 C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C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지. 이거 구하는 공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들어가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입실론 C를 이렇게 딱 곱해. 나머지 대입을 합니다. C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요거라고 했으니까 넣고요. D는 유효 깊이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유효 깊이죠. 그죠? 450mm 갖다 넣고 얘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니까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순서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식이 하나씩밖에 없어. A, C, 입실론 S 들어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됐고 29번 이거는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읽어봐도 되고 이것도 수치만 변경이 됐습니다. 한 문제 풀면은 다른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31번 또 봅니다. 다음 주어진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연성 파괴를 한다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친절하고요. 우리는 이제 뭐 기사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 공기업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냥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성 파괴가 뭐라고 했어요?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철근이 항복에 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내가 여기가 먼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냐 여기가 먼저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냐 그거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다소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안 주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가 먼저 파괴되고 뭐가 먼저 항복되는지 판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냥 항상 그냥 철근이 먼저 항복에 도달한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하게도 연성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항복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안 줘도 그냥 우리는 항복했다 보고 풉니다. 됐고 이때 이 단면의 공칭임 강도 MN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제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얘를 써. AC 입실론 S 파이 MNN들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를 구하려면은 A 구하고 C 구하고 입실론 구하고 파이 구하고 그 다음에 MN 구합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내가 파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은 MN에다가 곱하기 파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를 곱하면은 설계 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공칭 힘 강도가 아니라 설계 힘 강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밟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공칭 힘 강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파이를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MN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MN을 구하라고 하면은 단철근 보에서 공식이 이제 ASFI D-2분의 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다 유도는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어. 외우면 돼. 이 단철근 보에서 MN이 있습니다. 잘 들어. 지금 제가 단철근 보에서 단철근 보라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인장 철근만 있을 때 MN이 이거예요. 만약에 좀 이따가 우리가 얘가 복철근 보가 되면은 MN 공식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T형 보가 되면은 MN 공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는 지금 단철근 보의 공식이에요. 여기 대입을 한다고 봐봐. AS 있습니까? 있겠죠. 2870 이렇게 있어. FI 있습니까? 여기 300메가파스칼이 있어. D는 있어요. D 여기 500mm 이렇게 있네. 그럼 내가 이제 A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가 없고요. A 구해서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 그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고민을 하면 안 돼. A 구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또 대입을 해. 대입을 하려면 또 뭐부터 봐야 돼?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는 거고요. 여기 대입을 합니다. 에타에다 1 넣고 여기 0.8을 넣고 FCK 21메가파스칼 있고 B가 280mm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S랑 FI를 갖다가 딱딱 넣어. 그러면은 A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 32번 또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네. 이 정도만 풀면은 단철근보는 마스터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D22 철근이 3개가 있고요. 여기 3개가 이렇게 있고 D22라는 얘기는 지름이 22mm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D29 철근이 밑에 3개가 이렇게 딱 있어. 이때
공칭 힘 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해? 모르겠으면 이제 AC, 입실론, 파이, MN, MD 이렇게 3단계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는 MN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 단계가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럼 내가 MN을 구해야 되니까 이 공식을 쓸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대입을 하려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얘는 외워야 되는 거야. AS 있습니까? AS는 문제에서 지금 여기 D22가 3개가 1161이고요. 이거 3개는 1927이라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합니다. 전체 철근량이니까 얘를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FI가 문제에서 있어? 여기 있겠지? 350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있습니까? D? D가 없죠. 여기서 이제 D를 뭐라고 볼 거야? D가 뭐라고 했습니까? 압축 연단에서 인장철근까지의 거리인데 이렇게 2단 배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내가 도심 구하듯이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했어. 다시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돼. 앞에 했습니다. 밑에는 단면적을 더하거나 빼고 위에는 단면적에다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단면적이랑 여기 단면적이 얼마냐면은 위에가 1161이고 밑에가 1927이거든요. 물론 얘네들의 면적 비를 구해가지고 몇 대 몇인지 해가지고 넣어도 되지만 얘는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면적 비가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1161, 1920 갖다 놓고 위에도 그대로 쓰는데 내가 이제 도심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얼마냐면은 550에서 50 빼고 50 뺐으니까 450. 맞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여기까지는 550에서 50 뺐으니까 500. 그쵸? 넣으면은 D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만 갖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A 어떻게 구합니까? 그때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A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 또 열심히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려면 이걸 봐줘야 되겠지. FCK가 40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로 가고요. 에타가 1이니까 넣고 0.85 넣고 FCK에다가 24 갖다 넣고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B에다가 300 갖다 넣고 그 다음에 AS랑 FI 갖다 넣고요. 물론 AS는 전체 면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랑 요게 이제 추가로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33번.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그냥 공식을 외워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직사각형에서 공식이 좀 변형이 됩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M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은 AC, 입실론, 파이, MN, MD 이렇게 3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MN은 내가 이제 요거를 쓸 건데 우리가 원래 MN 공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MN 공식은 ASFI D-2분의 A였잖아요. 그렇죠? 얘는 왜 3분의 2A가 들어갈까?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얘는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원래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여기가 원래 D-2분의 A였잖아요. 사각형일 때는 왜 여기가 D-2분의 A였냐면은 이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면적에 이렇게 이 등가 응력 블록 깊이만큼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압축 응력을 내가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철근에 내가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 이 사이 거리가 있어요. 이 사이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인장철근까지의 거리가 D거든요. D. D에서 요만큼 빼면 되잖아. 요만큼이 얼마일까? A의 절반이겠죠. 여기가 내가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은 D-2분의 A가 되거든요. 얘가 이거의 정체가 뭐냐면은 압축력 C와 T 사이의 거리가 여기 원래 들어간 거야. 사각형이었을 때는. 근데 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얘기죠. 뭐가 달라지냐면은 요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얘도 A까지 이렇게 등가 응력 블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받을 거야. 이렇게 딱 받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를 내가 집중하중으로 변환하면 어디 작용할까? 삼각형이니까 여기 두꺼운 쪽에서 3분의 1 위치에 여기에 이렇게 C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를 A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C랑 T 사이에 거리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건 얼마일까? 끝에서 인장철근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D에서 내가 3분의 2a를 빼면은 이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3분의 2a를 빼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D 빼기 3분의 2a가 들어갑니다.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냥 단철근 보의 공칭 힘강도는 ASFI D-2분의 A다. 이것만 그냥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C랑 T의 사이 값이다 라는 개념 없이 이것만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풀자고 이거를 또 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외웁시다. 그러면은 삼각형일 때는 여기 값이 바뀌더라. 근데 얼마로 바뀌느냐? 뭐 2분의 a가 3분의 2a로 바뀐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삼각형이니까 a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이렇게 3분의 2a만큼 이렇게 위치하더라.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D에서 3분의 2a를 빼더라.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외우든지 아니면은 방금 제가 설명한 걸 기억하든지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AS를 갖다 넣습니다. 이게 860이잖아. D19가 3개 합친 게 860이래요. 갖다 넣고. 그다음에 FI가 문제에서 3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D가 있습니까? D가 얘가 42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420을 갖다 넣고요. 나는 지금부터 이제 A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A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또 실수하는 게 이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A에다 이제 뭘 갖다 넣냐면은 에타 0.85 FCK B분의 ASFI를 갖다가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직사각형 단면일 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단면일 때. 왜 얘가 직사각형 단면일 때 쓸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압축력이랑 여기 인장력이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C는 T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얘가 사각형 단면일 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얘랑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랑 T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같다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는 A, B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사각형의 면적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A, B가. 그래서 이거랑 같다고 놓고 A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에타 0.85 FCK B분의 ASFI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거는 사각형일 때 나옵니다. 근데 얘는 내가 삼각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냐면은 C는 T부터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봐.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응력은 일단 여기에 에타 0.85 FCK B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응력이 에타 0.85 FCK B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삼각형의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줘야 되죠. 여기 면적이. 여기 구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입니다. A의 정의가 등가 응력 블록 깊이의 깊이니까 여기가 A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면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얼마냐면은 이거랑 이게 지금 닮음입니다. 그럼 전체가 얼마냐면은 3대 5거든요. 3대 5. 그럼 내가 5에 대응되는 게 A니까 5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3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5분의 3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이 힘은 철근의 인장력은 AS 곱하기 F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요. 난이도가 높죠. 대입을 할 건데 여기 에타가 있기 때문에 FCK부터 봐줘야 됩니다. 얘가 40보다 작은지 봐줘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대입을 해. 에타에다 넣고 0.85 있고 FCK 28인가? 갖다 넣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 A가 미지수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AS가 문제에서 860이 이렇게 있고 FI가 문제에서 350이 딱 있습니다. 풀게 되면은 A가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자리에다 갖다 넣게 되면은 값이 나오는데 와, 이 문제 풀자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토목기사 학습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 삼각형이 나오면은 그냥 찍어.
그 문제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굉장히 뭐 공무원 시험이나 상위 공기업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론 수업 때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설을 듣게 되면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합시다. 됐고. 아니면 기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답을 외우든지. 34번.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볼을 설계할 때 변화 구간에서 강도 감수 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그래프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철근의 변형률에 따라서 압축 지배 단면, 변화 구간, 인장 지배 단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근의 변형률에 따라서 내가 강도 감수 계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보게 되면은 압축 지배 단면에서는 내가 뭐 0.65를 쓰든지 0.7을 쓰잖아요. 일정하잖아. 인장 지배 단면에서는 0.85를 씁니다. 그러면은 변화 구간에서는 내가 파이를 얼마를 쓸까요? 얘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선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강도 감수 계수를 구하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을 표현해라 그 얘기거든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변화 구간에서 직선 보관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직선 보관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을 내가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함수로 표현하는 건데 식이 두 가지가 있죠. 위에 나선철근이 있고요. 나선철근에 대한 식이 있고 밑에는 내가 이제 나선철근이 아닌 기타나 띠철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선철근이 있고 여기 나선철근이 있고 기타나 띠철근에 대해서 이 뭐라고 직선을 표현한 식이 있거든요. 일반식이 있습니다. 일반식이. 그래서 원래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보게 되면은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띠철근 및 기타는 요거잖아요. 이거. 얘는 시작점이 어딥니까? 0.65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이제 여기 0.65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값이 얼마일까? 높이 값이 0.85에서 0.65를 이렇게 뺐습니다. 0.8에서 0.65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직선 보관하는 식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수학하는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은 뭐 지금은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수업 시간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걸 외웠다고 칩시다. 일반식을 외웠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입한다는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기사시험을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것인데 기사시험은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봐. 또 막 어렵게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들어봐. 문제에서 봅시다. 얘가 지금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지 않은 부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아니에요. 난 지금 요걸 한 얘기지. 얘가 아니니까. 그럼 내가 식을 뭐 써야 되냐면 파이를 이 식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원래는 얘를 갖다가 써줘야 돼. 이걸 갖다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0.65가 이렇게 있고요.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는 얼마일까요? 문제에서 없어요. 이 문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내면 되나. 사실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를 갖다 써줘야 되는데 얘는 내가 FI가 400MPa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는 얘가 400MPa 이하면은 0.005고요. 400MPa를 초과하면 2.5 Y라고 했는데 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400MPa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0.005를 갖다가 씁니다. 어쩔 수 없어. 맞춰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0.05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 Y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실론 Y도 마찬가지로 얘가 400MPa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후크의 법칙으로. 여기 0.001을 갖다 쓰고 0.001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함수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와. 그래서 요걸 고르면 답이거든요. 답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식이 일반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식이라는 얘기는 FI가 뭐든지 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 뭐 FI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목기사 시험에서는 거의 그냥 100% FI는 400MPa입니다. FI는 400MPa. 그러면은 내가 얘네 두 개씩을 FI가 400MPa일 때 정리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랑 이 식이 있어. 그러니까 400MPa이면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목기사 시험에서는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식은 본인이 이제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 혹은 공기업을 준비한다, 그 수험생들은 이거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근데 토목기사 합격만이 목표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만 외워서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 문제를 봅니다. 딱 봤어.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지 않은 부재에서 강도감수 계수에 대한 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면은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지 않았으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외워서 고르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토목기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것은 수험생들이 막 공식이 두 개 있는 줄 알아.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식을 FI가 400MPa일 때 정리한 게 요건데, 토목기사에서는 거의 100%, 뭐 거의 진짜 100%입니다.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를 외워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400MPa 아닐 때도 나옵니다. 그때는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혹시 모르지, 뭐 토목기사에도 언젠가 나올까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됐고요. 35번. 콘크리트 볼을 설계할 때 변화 구간 단면에서, 그러니까 여기란 얘기죠. 변화 구간 단면에서 강도 감수 계수를 구하는 식, 이거를 구하는 식으로 식이 뭐냐? 이때 보면은 요거잖아. FI가 400MPa이야. 거의 그냥 100%입니다. 100%. 그럼 나는 400MPa이니까 얘를 안 쓰고 이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띠철근으로 보강된 부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거 고르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면은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찍어도 1번 아니면 3번에서 찍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띠철근으로 보강됐으니까 띠철근은 여기가 0.65에서 시작을 하잖아. 나선철근은 0.7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찍어도 0.65에서 시작하는 애를 찍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36번. 아래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그러니까 여기 철근의 변형률이 0.00451 때, 0.00451 때 설계 힘 강도를 구할 때 강도 감수 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FI가 400MPa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의 100%입니다. 100%고 문제에서 얘가 나선철근이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선철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약간 공무원이나 공기업 스타일로 적혀 있는 거고, 얘가 FI가 400MPa이고 나선철근이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씁니다. 이 식을 갖다 써.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할 건데 0.65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 0.002 3분의 200 얘네들은 그냥 대입을 해. 그럼 내가 이제 입술은 S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걔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실 근데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정석적으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괜히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일반식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0.65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장집의 변응률 한계를 봐줘야 되는데 FI가 400MPa이라고 했으니까 인장집의 변응률 한계 0.005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 입실론 Y는 얘는 후크의 법칙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FI를 내가 탄성계수로 나눠주면 0.002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갖다 써줘야 되겠죠. 입술은 S는 이제 문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토목기사에서는 이거를 외워서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안 봐도 FI가 400MPa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외워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기사에서는. 37번 또 봅니다. 유효 깊이 D가 있고요. 직사각형 단면보에서 FI가 400이고요. 안 봐도 FI는 400이에요. 이때 인장철근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을 때 C의 위치가 압축 연단에서 180mm인 경우에 파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머릿속이 헷갈리죠. 아니 뭐 파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공식부터 떠올려봐. 문제에서 FI가 40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뭐 나선철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띠철근이나 기타야. 나선철근이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요겁니다. 그럼 이때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요거 갖다 써. 이렇게 풀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갖다 쓰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려고 봐봐. 0.65 있죠? 그 다음에 0.002 이렇게 있고 여기 3분의 200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만 알면 됩니까? 철근의 변형률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에 철근의 변형률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부터 이제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러면 얘를 씁니다. AC, 입실론 X, 파이, MN, N들이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A를 구할 수 있는지 봐. 근데 A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A 구한 다음에 C 구한 다음에 입실론 S를 구할 건데 여기 내가 C를 줬어. 그러니까 내가 요거 단계는 생략하고 얘를 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돼.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가는 공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걸 내가 이제 입실론 S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대입을 해. C가 얼마냐? 얘가 180이다 줬다는 얘기야. 180, 180 갖다 넣고요. 갖다 넣고 D가 문제에서 450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넣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봐줘야 되는데 얘는 내가 FCK가 없네. 옛날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조건에 있어야 됩니다. FCK가 40MPa 이하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있으면 내가 이제 요거 만족하니까 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냥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그럼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0.0033이니까 갖다 넣고 그럼 철근의 변형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지 말고요. 기사 시험에서는 물론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에서는 여기다 넣으면 참 좋겠지. 여기다 넣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FI가 400MPa일 때 식에다가 그러면은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지 말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고.